자, 이번 강의는 조지훈 시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지훈 시인은 청록파 시인으로서 박두진, 박목을 시인과 같이 이해해주면 좋다 그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민속적, 전통적인 것을 노래한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배웠던 4명 시인. 이제 이번 강의 끝나면 다음 강의부터는 조지훈 시인도 들어가겠죠?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 당연히 근데 민족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민족적이라고 이거는 이면에 숨겨진 의미고 외부적으로는 전통적인 색채가 더 크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전통적인 색채지만은 그거를 그 당시에 시대상과 관련 지어보면은 그러면 민족적인 정서를 그 이면에 민족적인 정서가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써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통지향적, 고전적 아름다움 요것을 표면적으로 요걸 집중해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대표작 고풍의상, 승무, 봉황수와 마음의 태양, 성문, 파초 이렇게 6개의 시는 우리 오늘 강의 끝나면서 머릿속에 잘 남게 될 거예요. 조지훈 시인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전통적인 말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일견 한번 이렇게 볼 때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해하고만 나면은 이만큼 의미가 잘 와닿는 시도 없어요. 왜냐면은 엄청 깊은 의미, 어떤 막 대조적인 의미 막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거든. 말하려는 바는 시에서 딱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승무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시죠. 이 시를 모르는 학생은 없겠죠. 근데 문제가 이게 2010학년도에 나왔었나? 시험이 2010학년도에 나왔을 텐데 다 아는 시다 보니까 문제가 무슨 괴상 망측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어이없고 답도 어이없고 좀 이따 보긴 할 텐데 별로 보여주긴 싫은데 보긴 할 거예요. 일단 시부터 감상을 해봅시다. 자, 승무 중이 추는 춤이에요. 중이 스님이 춰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불교적 색채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속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의 전통춤입니다.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렇게 입고 추는 춤이니까 사진을 보면서 구문을 이해를 해봅시다. 자, 얇은 사 하이한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나빌레라가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막 휘적휘적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르라니 깎은 머리 중이니까 머리를 깎았겠죠? 박사 고깔에 감췄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두 볼에 빛이 흘러요. 이거는 되게 뭐랄까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 웬만큼 어느 정도 책 읽은 학생들은 이게 비유적이지만 비유적이 않다는 것을 알죠. 우리는 좀 이 말을 직관적으로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어떤 지식적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두 볼에 빛이 반짝 흐른다. 읽다 보면은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라고 눈물이라는 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주죠. 어찌됐건 자 봅시다. 빈대에 황촉불이 이 빈대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넓은 바닥 또는 뭐 건물 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죠.
승무를 출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빈대. 황촉불, 이건 밀랍으로 만든 초를 뜻하는데 초는 원래 밀랍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황촉불이 촛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불을 켜놨으니까 녹겠죠? 오동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한밤중으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으로.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보선이여. 뭐 버선인가요? 어쨌든 간에 외양을 이야기하고 있죠. 외양,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승무를 추는 모습이겠죠. 춤추는 모습이겠죠. 근데 춤을 추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춤을 추다가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오고, 눈동자를 들어가지고 별을 바라본대요.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속 춤을 추고 있으니까 동적인 게 아니냐, 요런 걸 물어보는 게 되게 많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막 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자주 출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춤을 추고 있잖아요. 춤을 추고 있는 건 동적인 거야. 근데 이 1, 2, 3, 4, 5, 6연, 7연만 보면 눈동자를 들어서 별빛이 눈동자에 들어올 정도로 화자가 이 중을 가까이서 보고 있죠. 이 별빛이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면 어때요? 거의 멈춰있는 장면이어야겠죠? 이 복사꽃 고운 밤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이 눈물이 두 방울 아롱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동중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적인 시간 속 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적이지만 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뭐하고, 시간은 이 시간 자체는 시간이 아니라 동적으로 춤을 추는 이 와중에 이 속에서 정적인 어떤 한 순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프레임을 딱 잘라가지고 냅둔 거지. 비디오 영상이지만 일시정지하면은 그거는 멈춰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세상사가 현실에 시달려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번뇌, 고민, 요런 것들은 별빛,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현실은 고달프지만은 이 사람이 그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하늘에 있는 별빛과 같이 숭고하다, 요런 느낌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네요.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뻗는 손이 춤을 추는 모습이죠. 다시 동적인 춤을 이야기하고 있죠. 깊은 마음속 거룩한 거룩하게 양손을 마주 대고, 불교의 인사죠. 합장이 불교의 인사, 나무아비타부라는 거, 그 합장인 양하고, 이 양이라는 게 조지훈 시인의 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양이 뭐뭐인 양, 뭐뭐처럼, 의도, 요런 걸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뭐뭐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와요. 앞으로 자주 볼 겁니다. 이 밤사 귀뚜라미도 지새우는 삼경. 자, 여기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다 그랬죠? 삼경은 가장 깊은 밤이에요. 가장 깊은 밤으로 시간이 흐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얇은 사 하이한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앞뒤
시작과 끝 똑같은 거 이거 뭐라 그러지? 자주 쓰는 말인데 왜 까먹었지? 수미상관, 수미상관, 수미상관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요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이 당시의 시대상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 승려가 우리고 우리가 세상의 안 좋은 현실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번뇌는 아름답다. 그렇게 뭐 버텨나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기에서 주는 대로 보세요. 실제로 문제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무대 중심에 제 관객이 이를 무대 중심 뭘까요? 얘가 이게 무대죠? 무대죠?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 작품엔 지성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간에 더 나아가 내면 세계를 비추고 이 보기를 보고 으잉? 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나야 됩니다. 모든 학생이 전부 다 으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보기를 굉장히 난해하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난해한 보기를 만나면은 문제는 의외로 쉬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서 드러나요. 자, 2번을 봅시다.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낯빛 두 볼에 흐르는 빛이 뭐라 그랬죠? 눈물이라 그랬죠? 눈물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죠? 무녀의 낯빛도 틀렸고 상승 이미지도 틀렸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한번 짜 맞춰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짜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답은 굉장히 어이없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시 승무 자체도 어려운 시고 보기도 어렵게 줘버려가지고 선지는 어이없는 애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문제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될수록 그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요? 이런 말은 뭐랄까요?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런 애도 나오고 이런 애도 나오고 이런 애도 나왔으니까 이 모든 애들을 머릿속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공이 느는 거고 뭐 시험에서 내가 공부한 게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신 말고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에. 그쵸?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 이 작품, 이 문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말이 길어지려고 그러네. 이 작품, 이 문제, 공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는 건데 내 사고, 논리에 틈이 뭔지 요것을 규정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작품 문제를 풀면서 오답으로 간접적으로 교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 뇌 속에 파고들 수가 없잖아요. 파고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집 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지금 과학기술로는 정확히 밝혀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까지 어떤 이런 식으로 살아온 너는
너만이 알고 있어. 근데 너의 뇌도 너 자신을 몰라. 왜냐면은 그건 무의식의 영역이니까.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습관들이 점수를 망치는 습관일 경우에 그것을 교정하려고 의도적으로 계속 해주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작품 볼게요. 세 작품이나 나왔는데 빨리빨리 좀 가봅시다. 조지훈 마음의 태양, 마음의 태양, 마음의 태양, 마음의 태양이에요. 마음의 태양이에요. 마음의 태양이고 시 안에 마음의 태양, 태양이라는 애가 안 나옵니다. 오케이? 이걸 일단 잡고 갑시다. 자,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하늘을 받들어 맑은 넋을 살게 하자. 자, 받들음 이게 맞나요? 받듬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요것은 살게 하자니까 추구. 그러니까 역접이 없다면은 이 맑은 넋에 대한 역접. 사실은 이 맑은 넋이 시 안에서 맑은 넋이었지만은 실제적인 의미는 졸라 더러운 넋이다. 라고 반대되는 이미지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요 해바라기 그리고 하늘 받듬 그리고 맑은 넋은 동치로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가시밭길 넘어 극히 웃는 한 송이 꽃은 자, 가시밭길 우리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어떤 느낌이죠? 추상적으로 고난 시련이죠. 고난 시련을 넘어 극히 웃는 한 송이 꽃? 시련을 넘어서 웃어요. 그리고 얘는 꽃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꽃을 봤죠? 해바라기. 그리고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눈물의 이슬이 뭐예요? 눈물의 이슬, 눈물. 눈물은 우린 또 뭐를 생각할 수 있죠? 추상적으로 고난, 슬픔 요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고난, 슬픔 요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세상을 우러르기에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하늘을 받들어. 그쵸? 그래서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이 됐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난을 A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어떤 긍정적인 궁극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합시다. 얘를 B라고 한다면은 자, 봐봐요. 이 첫 번째 행 어디다 써야 되냐? 아, 이거 위치가 안 맞는다. 고난은 A고요. 추구는 B입니다. 자, 고난을 넘어서 한 송이 꽃이 피어요. 눈물의 이슬을 받아서 꽃이 피어요. 그래서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따라서 고난도 달게 받아라. 오케이? 이건 아래다 써야겠네요. 네 번째 행이니까. 요거죠. 구조를 짜보면은 요렇게 4개로 갈라서 요렇게 4개로 가를 수 있습니다. 4개로 가른 게 맞나요? 6개로 가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양 또 나왔죠. 뭐뭐처럼 괴로움에 짐짓 웃으려면 웃은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양이라고 말하면 되게 의미 전달이 쉬운데
뭐 괴로움에 짐짓 웃는 것처럼 괴로움에 짐짓 웃는 것처럼 괴로움에 짐짓 그러니까 괴로운데 웃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역설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자,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괴로움에 웃고 슬픔도 아름다움. 대꾸가 돼 있고 대꾸는 아닌가? 뭐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잘 몰라요. 대꾸 완전히 똑같으면 대꾸인데 대충 비슷하죠. 그쵸?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거 둘 다 반대되는 속성인데 합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을 사랑하느니 다 역설이죠. 마음나라의 원광은 떠오른다. 이 원이 뭐죠? 뭘 원인가? 아닌가? 한번 찾아봐야겠네. 원광 둥글원이네요. 둥글원 둥근 빛은 떠오른다. 뭐예요? 마음의 태양이죠. 마음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 마음의 태양은 어떤 사람한테 떠오른다고요? 가시밭길 넘어서 눈물의 이슬을 흘리고 삶과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고 괴로움도 슬픔도 고난도 웃고 아름답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즐기는 사람에게 마음의 태양이니 궁극적인 상태가 찾아온다.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자. 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은 부정적이지만은 요 부정적인 것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인식하고 수용하고 극복함으로써 얘를 웃고 아름답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궁극적인 뭐가 될까요? 독립이 되거나 사람으로 치면은 뭐 뛰어난 성취로도 볼 수 있고 뭐 그렇겠네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딱 뚜렷하게 드러나 있죠. 마음의 태양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출제된 거라 가지고 2005학년도에 출제된 거라 가지고 문제는 안 실었어요. 그리고 이 성문 같은 경우도 1994년도에 출제된 거라서 문제는 안 실었습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성문, 당신의 돌로 된 문이죠. 이게 문문자죠. 이렇게 입구자가 있으면 물을 문이고 뭐 아무튼 간에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조바심 치나 굳게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이제 검풀은 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닫힌 돌문. 이거 제목이 성문이니까 성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성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려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희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뭘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림을. 징하게 기다리는 거죠. 오실 때까지. 길수만 속눈썹에 항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뭐예요? 눈물이죠. 눈물입니다.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 옷자락으로 이 눈썹, 이 눈물을 닦으렵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이런 예쁜 빛이지만 한숨의 절로 입술이 푸르러감을 어찌합니까? 입술이 푸르러간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추위에 우리 보통 추운 날 오래 밖에 있으면 입술이 푸르러 간다 그러죠. 그쵸? 현실의 고난에서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에 기다림이 오래됐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몇 말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그 전까지, 당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쵸? 어두운 밤 하늘 허공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당신이 왔을 때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것 같네요. 그쵸? 사라진다는 말은 당신이 와서 따뜻한 손길로 내 목덜미를 어루만져 줘야 사라지겠다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가지고 당신이 왔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가지고 당신이 왔네? 나 어때? 기분이 어때? 너무 기뻐. 너무 기쁘면 어때요? 눈물이 나죠? 그쵸?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기뻐가지고 눈물 어린 눈에만 보이겠다.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그렇게 감격하지 않은 눈이 아니면 나는 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말을 좀 꼬아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격적인 순간이라는 거겠죠. 감동이다. 당신이 온다는 건 감동이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량이면 원한도 사무칠, 그러니까 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말을 바꾸네. 그냥 양이면이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좀 좋긴 한데, 원한도 사무칠 정도로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바라도 안 이루어져.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원한이 들어. 왜 내 마음 안 받아주는 거야? 나쁜 놈, 나쁜 년, 이렇게. 좋아했다가 싫어하는 감정이 들을 때도 있어요. 짝사랑을 한다면. 제 경험담은 아니고요. 자,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아직 안 왔어. 아직 원한도 사무칠 정도로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기다리는데 열리지 않아. 하지만 계속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돌문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찌됐건 간에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린다는 것에서, 그리고 어떤 이런 말투라든지 시적 분위기라든지, 이 성문이라는 시를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인이 한 명이 있어야 돼요.
이 시만큼은 한용운 시인과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나의 어떤 한 단계 더 생각을 발전시켜가지고 그 떨어져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승화시켜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간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성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슬프지만 절대로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당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조금 더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용운 시인 오늘 이야기한 김에 한용운 시인 다시 한번 보세요. 꼭. 그리고 봉황수입니다. 봉황수 이거 어렵죠? 한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자,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 풍경 속에 날아간 추녀 끝한 산새도 비둘기도 둥두리를 마고 쳐도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풍의상이 있죠. 고풍의상. 고풍의상이랑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고풍의상에서 얘네를 뭐라 그랬어요? 부연이라 그랬죠. 얘는 뭐예요? 풍경이라 그랬죠. 이 풍경 아래 물고기가 떨어졌네요. 아무튼 이게 다빈치라는 네이버 블로그 하는 분이 엄청 이 시에 딱 맞는 사진을 찍어 올려주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부연인데 추녀는 뭘까? 이게 추녀예요. 이게 추녀. 이 끝에 있는 이 기둥, 모서리에 있는 이 기둥이 추녀인데, 단청은 이런 아주 예쁜 옛날 건물, 뭐 채색 양식? 아무튼 간에 고급지죠? 고급지죠? 고급지다는 게 왜 고급질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 이게 옛날 왕궁에 가가지고 봉황의 씨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름이, 예, 씨름, 슬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벌레 먹은, 오래돼가지고, 관리 안 돼가지고, 벌레 먹은 건물에 새가 둥지를 마구마구 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위엔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들어올렸다. 이게 뭔 말이에요? 큰 나라 섬기다. 중국을 우리나라가 섬겼죠. 옛날에 중국을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 중국을 섬기다가 망했어요. 이 옥좌 위에는 쌍용, 원래 황제는 용을 씁니다. 황제가 아니면 용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봉황새를 썼어요. 근데 봉황새는 뭐예요? 뭐 용도 그렇지만은 뭐 어찌됐건 봉황의 슬픔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봉황은 존재하지 않는 새죠. 어느 땐들 봉황의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봉황은 운 적이 봉황의 울음소리는 없었을 거다. 푸른 하늘 밑에 이런 추석, 돌입니다. 밟는 돌이에요. 바닥에 깔아놓은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봉황은 운 적이 없다. 폐옥 소리도 없다. 폐옥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 벼슬아치들이 옆에 껴가지고, 이거 주렴이랑 되게 비슷하죠. 주렴 소리도 차락 나잖아요. 얘도 걸어가면 차라락 흔들리면서 부딪히면서 차라락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품석 옆에도 정일품, 종우품, 벼슬아치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줄에도 나의 몸둘 것은 없었다. 어디에도 내가 있을 곳은 없다. 그러니까 이 옛날 모습, 옛날에 그런 성대했던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 눈물이 속될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허곡하리라. 이것도 말을 꼬아놨어요. 눈물이 부질없지 않다는 것을, 눈물이 부질없다는 것을 모른다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이 말은 눈물이 부질없다는
걸 아니까 울지 않는다. 하지만 슬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눈물이 부질없다는 거,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른다면은 굿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울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말을 어렵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 봉황새가 운다는 것, 그리고 화자가 슬프다는 것, 여기에서 감정이입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보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한 궁궐에 가가지고 둘러봐요. 망국의 한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오케이? 좀 어렵죠? 여기까지가 망한 궁궐 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화자의 뭔가 슬픔을 느끼게 되는 일들을, 광경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감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경후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관련 작품을 좀 가져왔어요. 얘도 똑같이 500년 동안 있었던 도읍지가, 산천은 자연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벼슬아치들은 간데 없어. 아무도 없다. 그게 바로 빈 왕궁이다. 그 옛날에 태평연월이, 그 옛날에 성대했던 그 시절이 꿈인가 하노라. 망국에 대해서 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게 흘러가니까, 유수하니가 흘러가니까인가? 아무튼 간에 흥하고 망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만월 때도 추초로다. 굳이 뜻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흥하고 망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500년 왕업이 목적, 이거는 나무, 목동의 나무 필인데, 그러니까 50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왕업이, 그런 왕실이 나무 목동의 필이랑 똑같다고 여겨지고 있네요. 나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붙여지는, 뭐 날라가니 피리 소리에 붙여졌으니까 얼마나 허무하냐. 그쵸? 이 허무함에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객은 원천석이겠죠. 요런 망한 왕조를 보면서 슬픔을 느끼는 사자성어를 맥수지탄, 망국지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비슷하지만 구분을 해야 되는 애가 있는데, 만약에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다 지탄 해가지고 고르게 나와요. 여기에 그냥 한 문제, 2점짜리 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풍수지탄. 요거는 일화가 뭐 어디였더라? 시경인가? 아무튼 간에 바람이랑 나무예요.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어 하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맞나? 앞뒤 바뀌었나? 아니죠. 나무가 그대로 있고 싶지만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효도를 하고 싶지만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네. 뭐 요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고 싶지만은 바람은 기다려주지 않고 불고, 효도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떠나간 부모님에 대한 슬픔이에요. 부모를 잃은 슬픔. 맥수지탄이랑 풍수지탄을 헷갈리면 안 되겠죠. 망양지탄은 뭐냐?
망양지탄. 그리고 이 망양지탄은 뭐냐? 잠깐만, 헷갈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양을 찾으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학문의 길이 너무 여러 갈래라서 어려움. 얘는 얘랑 구분하는 거는 이 양자인데 이것은 양자고 얘는 바다 양자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났다. 하백이라는 황하의 신이 있어요. 중국의 황하가 엄청 큰 강이거든요. 이 강의 신이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해가지고 강에서는 내가 왕이야. 다 꺼져 이러겠죠. 근데 이렇게 하백이 돌아다니다가 바다를 만난 거예요. 바다를 만나고 와, 내가 있던 황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위대한 바다가 있구나. 라고 탄식한 것이 바로 망양지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고사성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본인이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느끼는, 세상의 넓음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풍수지탄이 부모 관련, 맥수지탄, 망국지탄이 망한 왕조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다.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네요. 볼 게 되게 많았죠. 끝났어요. 자, 볼 게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 오늘 손으로 직접 써야 되는 숙제는 없는데 한용운 편 복습 조지시고요. 그리고 조지훈 편 1강, 2강 다시 한번 보시고 스스로 해석 조져보세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한용운 편은 조지훈 시인 석문 보고 나서 돌아가서 보시고 꼭 이 두 개 복습해보세요. 아셨죠? 이 다음은 박도진이냐 박모걸이냐 아무튼 간에 다음 편 강의에서 찾아뵐게요. 여기까지 할게요.